삼국지 인물들 중 이름 간지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태사자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간지가 났던지 약 1800년 뒤 이웃나라에서 이 인물의 이름을 딴 아이돌까지 나오게 되죠. 실제로 소속사의 사장이 삼국지 빠였는데 그 중에서도 오나라 태사자를 좋아해서 진짜 그룹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후문입니다. 그 오빠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뭐 유비, 제갈량, 사마이 이름 딴 아이돌 있습니까? 오빠 사장한테 걸리면 생업과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그룹명도 알짤 없는 겁니다. 태사자의 자는 자이이며 동래군 황현 출신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중국 지도 보면 고추처럼 튀어나온 데 있죠. 산둥반도라고 하는데 여기가 동래군입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장성한 후 주조사가 되었다. 주조사는 태수 속관인데 공문을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커리어가 의외로 문관 스타트죠. 물론 태사자가 활을 잘 쏘았다는 기록도 있지만 나름 학문과 머리도 비상한 자였다. 이때 주목과 태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서로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니 먼저 올리는 쪽이 유리하였다 되어 있는데 비슷한 사례가 있죠. 바로 유우와 공손찬이 서로를 헐뜯는 상소를 조정에 번갈아가며 올리자 조정에서 어찌할 줄 몰랐다. 그런데 이 당시 청주의 주목과 동래군 태수가 어떤 일로 대립을 했는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여기가 소금산지예요. 이건 제 추측인데 돈 가지고 싸웠을 겁니다. 왜냐면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가 이쪽 지방에서 소금을 전매제도화하면서 강해지기도 했고 그만큼 소금에 대한 이권이 엄청났거든요. 이권에는 항상 다툼이 발생하는 법이죠. 청주목이 먼저 동래군 태수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자 뒤늦을세라 태사자에게 주목을 탄핵하는 상소를 들려주고 낙양으로 향하게 하였다. 낙양에서 주목의 사자와 마주치게 되는데 태사자가 조정 관리인 척하면서 표를 올리러 왔는가 어디 한번 봅시다. 이에 표를 받자마자 찢어버리죠. 주의 관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이보시오, 이렇게 된 바에 그냥 같이 도망갑시다. 주의 관리가 의심을 하면서 아니 당신은 당신의 군을 위해 우리 주의 장표를 찢었다. 멋지게 임무를 완수했는데 왜 도망하려는 것인가. 태사자가 답하죠. 나도 주목의 표를 찢었으니 죄가 있지 않는가. 이에 주의 관리는 같이 도망치기로 하는데 태사자는 몰래 태수의 표를 조정에 올립니다. 이에 주목이 엿을 먹게 되고 태사자의 이름이 알려졌지만 청주에서 미움을 받아 요동으로 도망하였다. 이게 태사자가 위계를 쓴 거거든요. 주 관리가 조정에다가 군의 관리가 장표를 찢었다 고발하면 군의 태수가 더 불리해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 관리를 설득해서 같이 도망시키면서 상소도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고발도 못하게 하는 뒤처리까지 완벽했던 겁니다. 북해상 공룡이 이 태사자의 일화를 듣고 보통 얘기가 아니다 하여 그의 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하였다. 북해국이 황건적 관해한테 포위되는데 이때쯤 태사자가 요동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제약이제 병원한테 친구 유정을 부탁받아 보호하면서 돌아오죠. 참고로 유정은 당시 요동의 공손도한테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정에다가 훗날 병원마저 요동을 떠나자 공손도가 병원을 알아보지 못함을 통탄하면서 어찌 구름 속 백학을 제비나 참새 잡는 그물로 도모하랴 라며 안타까워했다 하죠. 태사자가 돌아오니 모친이 넌 공북회를 만나본 적이 없겠지만 나한테 잘해주니 친척보다 낫다. 지금 그가 위기에 빠져있으니 마땅히 그를 도와야 한다. 참고로 공북회는 공룡인데 당시에는 성에 관직이나 군호 이름을 붙여서 부르곤 했습니다. 유예주, 손토로, 하우복파 등등. 태사자는 혼자 걸어 경계가 삼엄하지 않은 야밤을 틈타 성에 들어가 공룡을 만났다. 태사자는 군을 움직여 적을 치자 했지만 공룡은 구원병만을 기다리고자 했죠. 구원병이 오지 않자 평원상 유비한테 구원을 요청하려 하는데 아무도 포위를 뚫고 가려는 자가 없었으나 오직 태사자만이 자원을 하였다. 공룡도 반신반의하여 이거 가능하겠냐? 이에 태사자가 제 어머니를 돌봐주셨으니 어머니께서 어르신의 급한 불을 끄라 하였다. 어머니의 뜻은 전공을 세워 이로움을 취하고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라는 것이다. 지금 상황이 급하니 의심하지 마시라. 이에 공룡이 작전을 허락하였다. 이때 태사자가 포위를 푸는 방법이 병법 36개 중에서도 승정계 중 제1계 만천과해입니다. 하늘을 가려 바다를 건넌다. 태사자가 성문을 나서자 황건적들이 경계하는 거죠. 태사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수행원 2명에게 말고삐를 관역으로 세우게 하고 활쏘기 놀이를 하듯 활을 쏘고는 다시 그냥 성문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음날도 똑같이 고삐를 세워 활을 쏘자 첫날 경계하던 황건적들 중 반은 드러누워 있는 거죠.
셋째 날 또 나와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이번에는 야, 쟤 또 왔다 하면서 다 같이 드러누워 있는 거죠. 이에 태사자가 고삐를 세우지 않고 바로 말에 고삐를 당겨 도망하였다. 적들이 놀라서 뒤늦게 일어나 추격하려 했지만 태사자가 쏘는 활이 백발백중하자 무서워서 아무도 추격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유비를 만나 원군을 요청하는 거죠. 나는 동래군의 시골 사람에 불과하고 공북해야 하는 친척도 친구도 아니다. 다만 그를 사모하기에 재앙을 함께 근심하게 된 것이다. 당신은 인의로 명성이 있기에 나는 포위를 뚫고 당신의 도움을 구하려 여기까지 왔다. 북해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당신뿐이다 하니 당시만 해도 공룡에 비해 듣보잡이었던 유비가 공북해도 천하에 유비가 있는 걸 안단 말인가. 감격하며 원군 3천을 내줍니다. 이에 태사자는 유비군 3천을 거느리고 북해의 포위를 푸는 거죠. 이에 공룡이 태사자를 더욱 아끼며 그대는 나의 오랜 친구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태사자는 공룡을 버리고 유효한테 향합니다. 아마 공룡이 가망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코에이 삼국지에서 태사자가 지력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학문을 좋아했고 스타트도 문관이고 머리 쓰는 거 하면 상당히 똑똑하거든요. 그렇다면 태사자가 공룡을 왜 버렸느냐. 당시 공룡이 좌승조를 죽이는데 죽인 이유가 지금 북해의 형세가 상당히 어려우니 조조나 원소 둘 중 하나 택해서 붙어야 된다. 간언을 했다고 내가 그런 간신배들이랑 어울릴 수 없다. 대노하면서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좌승조가 상당히 판세를 잘 본 건데 태사자도 이런 공룡의 행태를 보고 느낀 바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같은 동래군 출신인 유효를 찾아갔다. 태사자의 이런 판단이 정확했던 게 태사자가 공룡을 떠나고 1년도 안 돼서 공룡은 원담한테 개털리고 북해를 뺏깁니다. 태사자가 유효한테 향하고 있는 게 알려지자 유효의 부하가 태사자를 평하며 말하길 그는 마땅히 대장군이 될 만하다. 이에 유효가 내가 글을 쓰면 허소가 비웃지 않겠냐. 허소가 여남에서 월단평, 즉 임평하던 인사입니다. 이 월단평의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름이 알려지고 그 좋은 평을 받으면 그게 바로 등용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참고로 대군사 3화의 드라마에서 양수가 월단평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건 허구죠. 암튼 태사자가 유효한테 갈 때 허소가 유효한테 의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소가 비웃을까봐 태사자를 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출신이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유비한테 원군을 요청할 때도 나는 단지 동래군 시골의 그 비천한 자일 뿐이다. 실제로 허소가 유효한테 그 태사자에 대해 방골의 상인이 뭐 평을 안 좋게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공룡을 버리고 유효한테 온 걸 뜻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허소의 좋은 평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출신이 좋습니다. 유엽도 황족 반계이고 그 조조도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임평을 부탁하니까 뭐 이런 무례하니 임평을 받으러 오냐 하면서 거절했다가 조조가 위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군 청평지간적 난세지 영웅 치세의 간적이요 난세의 영웅이다, 뭐 기록에 따라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다 하기도 하는데 암튼 조조는 이러한 평을 듣고 흡족해 하였다. 태사자가 오나라에서 명성에 비해 군호와 군직이 높지 않은 대표적 인물이거든요. 황계편에서 언급했는데 오나라는 금수저 아니면 산월, 그 약탈 빡세게 해서 사병 조직을 크게 불린 애들 아니면 대우받기 힘든 곳이었죠. 태사자가 40세에 죽는데 그때까지 장군도 못 달고 중랑장으로 죽어요. 태사자가 장군도 아니었고 황계가 일개 편장군으로 커리어가 끝났다는 게 의외죠. 오나라가 왜 이랬냐는 황계편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유효는 태사자를 정찰하는 정도의 임무만 맡겼다. 이에 수행원 한 명을 데리고 정찰하는 길에 손책과 조우하게 됩니다. 일명 신정에서의 조우. 당시 손책은 한당, 황계 등의 용장들을 포함한 기병 13기를 데리고 있었다. 14대 2로 싸우다가 태사자와 손책이 일기토를 뜨는 거죠. 손책은 태사자의 말을 찌른 뒤 수국을 빼앗았고 태사자도 손책의 투구를 빼앗았다. 이때 양쪽 군대가 난입하니 싸움이 쫑났다. 유효가 손책에게 패하자 허소가 회계가 아닌 예장으로 가야 된다고 간합니다. 이에 유효가 예장으로 향하는데 태사자는 유효도 가망 없다 생각했는지 무호현으로 세서 산월족들을 규합하여 단양태수를 자칭합니다. 나름 거병을 한 거죠. 이에 손책이 태사자를 토벌하여 생포하였다. 태사자의 예장 파견과 절충중랑장 임명 그 순서가 기록에 따라 좀 다른데 바른대로 짜맞춰보면 손책이 포박을 풀어주면서 그때 신정에서 우리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생포했다면 넌 나를 어떻게 했을 거냐? 태사자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였을 거란 얘기죠. 손책이 웃으면서 내 오늘부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에 문화독에 임명하는데 공문을 관리하는 문관이에요. 이어서 손책이 태사자한테 앞으로의 정세에 관해 묻는 거죠. 태사자가 패장이 논의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손책이 옛날 한신도 광무군의 지혜를 빌렸다. 말해봐라. 양주의 병사는 이제 막 격파되어 흩어졌는데 지금 그들을 포섭하고 위로해야 된다. 내가 가서 그러고 싶은데 의심을 살까 두렵다.
유효가 예장에서 존버하려다 얼마 안 있어 죽는데 그 흩어졌다 하는 거 보면 이때 이미 유효가 죽었다 봐야 됩니다. 이에 손책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바로 출발해라. 그 손책의 부하들이 저놈 다시 좀 올 놈이 아니다. 동양 출신 화음하고 붙어먹어서 또 거병할 거다. 다시 생각해봐라. 손책이 말하는 거죠. 쟤 나 아니면 갈 데 없다. 이게 그 예장 일대의 민심 및 군심을 달래고 상황 파악을 시키려고 보낸 거예요. 유효가 죽었지만 그 아들들이 있었고 그 화음 같은 애들도 버티고 있었거든요. 손책이 송별회를 하며 태사자에게 얼마나 걸리겠냐. 60일이면 충분합니다. 손책의 믿음대로 태사자는 돌아와서 상황을 보고하는데 화음은 사람은 괜찮은데 큰 뜻이 없는 데다가 현상 유지만 할 뿐이다. 거기다 각 현들은 화음을 태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손책이 예장을 칠만하다 하여 예장을 치니 화음은 가망없다 생각하고 투항합니다. 그리고 복귀한 손책은 태사자에게 병사를 주고 절충중랑장에 임명하였다. 손책이 준 이 군호가 태사자가 오나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는 가장 높은 군호입니다. 나중에 받는 건창도의는 행 아니면 영도의일 것이고요. 유표는 용맹한 조카 유반을 앞세워 손책의 영토를 자주 침범하게 했는데 태사자가 건창도의로 부임하여 해온에 치소를 세우고 유반에 대항하니 유반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였다. 유반 담당일진으로 인정받았는지 손책이 죽고 송건이 대를 이었을 때도 태사자라면 유반을 막을 수 있다 해서 태사자를 해온에 주둔시킵니다. 다만 송건은 태사자를 더 중히 쓰지 않으니 군직과 군호는 손책 때와 변함이 없었다. 그 태사자가 활을 잘 쏘았다는 일화가 있죠. 그 만천과에 하면서 그 추격하는 황건적을 백발백중하였다던가 손책과 원정을 가서 보르 위에 산적이 욕을 하며 도발을 하니 태사자가 활을 쏘는 거죠. 화살이 그 도적의 손을 꿰뚫고 기둥에 박히니 제장들이 칭찬하였다. 이걸 들은 조조가 태사자에게 당귀를 보냈다. 당귀는 한자 뜻이 마땅히 돌아오다 라는 뜻으로 너 거기 타지 오나라에 있지 말고 청주로 돌아와서 내 밑으로 와라 이 뜻입니다. 강유편에서 얘기했지만 강유의 모친도 촉에 항복한 강유한테 당귀를 보내죠. 황계도 그렇고 태사자도 조조 밑으로 갔으면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았을 텐데 말이죠. 태사자는 40세에 병사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당시 오나라 그 남방기후가 거의 아마존급이라 상당히 고온다습했을 거거든요. 인도네시아에 코모도 도마뱀 있죠. 이 코모도 도마뱀이 사냥을 할 때 물어서 급성 폐혈증에 걸리게 한 뒤에 사냥감이 폐혈증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쫓아가서 잡는다 하는데 예전에 어떤 실험을 봤는데 이런 기후에서는 사람이 물어도 폐혈증에 걸린다 하더라고요. 오나라에 특히 병으로 단명하는 애들이 많은 게 전장에서 한 번이라도 찔리면 기후 문제 때문에 폐혈증에 상당히 취약하지 않았을까. 태사자의 일생이나 유언을 보면 상당히 출세욕이 강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로 낳았다면 칠척 큰 칼을 차고 천자의 계단을 올라야 하건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 어찌 죽을 수 있단 말이냐. 큰 칼을 차고 어전을 오르겠다는 건 군부 최고의 명예직 대사마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조진이 대사마에 임명되고 어전에서 칼을 찰 수 있고 신발을 신을 수 있으며 황제 앞에서 종종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받게 되었었죠. 참고로 태사자의 무덤은 그 위치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크게 세 군데로 압축이 되는데 그 송건이 태사자를 북고산에 장사 지냈다. 이게 출처가 청대 그 북고산지인데 그 북고산지의 기록이 소설 연의를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걸 소설 연의를 본 태사자의 후손들이 만든 의관총, 즉 옷다이로 장사 지낸 가묘일 것이다. 근데 이조차도 도구를 당해서 안에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장사에 묻혔다는 건데 이것도 청대 기록이에요. 강서통지에 따르면 태사자의 무덤은 봉신현 남양십도에 있다. 근데 이 무덤도 송대 그 태사자를 추증했을 때 만들어진 것 같고 그 세 번째가 오정현에 묻혔다는 건데 그 석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좋은 필체가 있으면 보존하기 위해 기록하는 건데 당나라 때 그 석죽이에 태사자의 비문이 뭐라 되어 있냐면 오단양태수 무오우 태사자의 묘. 그런데 태사자가 자기를 받은 기록이 없거든요. 그 단양태수도 임명된 게 아니고 손책한테 대항하면서 자칭한 거고 무오연도 손책한테 대항하면서 짱박힌 곳인데 이곳에 봉지를 줬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태사자가 묻힌 무덤은 아무도 모른다. 지금까지 태사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